수고 많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께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경제, 금융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은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아주 신속하고 다각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한 앞으로 대응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지원으로 풀린 유동성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에 투입이 돼서 시장의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과 KIS 밸류에서 제출한 한계 기업 현황과 또 이자 보상률 100% 미만의 기업 현황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전체 분석 대상 기업 22,869개 중에 33.3%인 7,824개에 달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3년 이상 계속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한계 기업은 3,475개로 14.8%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타격을 입은 2020년 상반기에는 더욱더 악화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통계가 공식적으로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 들어서 상반기에 한계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상반기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물론 이제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네. 물론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이라든가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든가 하는 지원 조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어떨지 그런 거는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네네. 한계 기업의 개념은 채무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지표인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편제하는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은 아니죠. 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정책적인 대책을 묻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묻고 마지막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대응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한계 기업을 지탱하는 데 쓰여서 자칫 전체적인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과 한계 기업 등의 공식 지표가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지표로 만들어서 보고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고요. 또 처분 가능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 DRS가 40%를 초과하는 한계 가구도 역시 공식적인 통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한계 가구와 한계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재 입장을 좀 묻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와 같은 국난 위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이나 금융 완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없는 일반적인 지원은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해서 부실기업 데이터 구축도 적극적으로 한윤이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실기업에 대해서 도산을 억지로 지원을 통해서 방지하려고 한다면은 금융 부실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도 그런 사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실 기업에 대한 파악도 정확하게 하느니 통계를 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묻고 싶고요. 지금 한계 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정상 기업에 대비해서 2015년 53.7%에서 2018년 44.9%까지 하락했습니다. 한계 기업을 제외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4.3% 제고할 수 있다는 이런 분석도 한은이 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경제 구조의 전환과 체질 개선을 유도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그냥 지원 일변도의 완화 정책은 실물 경제 위기를 금융 위기로까지 전이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한은의 유동성 지원 각 은행이 개별 기업 심사 후에 대출을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사후적으로 확인을 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은은 한계 기업에 대한 대출 인도를 확인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네, 그 의원님께서 몇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하셨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처럼 이게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 유동성 공급의 확대 정책이 부작용을 갖고 오지 않느냐, 좀비 기업을 양산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또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몇 가지 나눠서 하셨지만 결국은 요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취한 재정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은 이 정책을 시행할 당시에 이게 팬데믹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일 거다 이겁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쇼크로 인해서 충분히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기업마저 여기 희생돼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 팬데믹 크라이시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뭐 저희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인식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지원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이게 다행히 단기에 끝나서 해소가 되면 정말 더 이상 바람직할 수 없겠는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도 결국 이런 질문에 깔려 있는 것은 이게 장기화되고 오래 갔을 경우에 이게 과연 계속할 수 있겠느냐, 이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런 지적은 진짜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정부나 저희들이나 지금까지 지원 정책을 어디까지 갖고 갈 수 있을지, 그럼 앞으로 좀 정책의 그 어떤 방향 전환은 큰 줄기는 그대로 지원을 많이 해나가되 조금씩 그 속도라든가 강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저희들이 내부 검토, 고민, 협의 같은 거는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나 중앙은행이나 다 현재 그 뭐 협의, 연구,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 아직 자료로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께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양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